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작은 아씨들은 1868년 출간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는 고전으로 타임이 선정한 100대 소설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영화로도 리메이크되며 잘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지요. 남북전쟁 중에 미국 중산층 가정을 배경으로 약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그린 이 소설에서 작가 올콧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자신의 가족을 투영합니다. 저자는 어머니의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교훈을 전달하기도 하고 자매들의 일화를 통해 독자들이 각자 깨닫게 하기도 하지요. 또한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은 당시 여성들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에게는 배움이나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적었는데요. 하지만 자매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누구에게 끌려가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삶을 개척해가지요. 작가는 실제 네 자매 중 작가를 희망하는 둘째 조에게 자신의 모습을 입혀 조의 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독립적이면서도 뚜렷한 주관을 가진 조는 당시 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네 자매와 이웃집 소년 로렌스의 사랑과 성장을 담은 한편 남북전쟁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담아내고 사회적 제약이 심하던 시기에 여성들에게 도전을 꿈꾸게 한 작은 아씨들. 이 소설은 현재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네 자매의 성장 스토리 작은 아씨들. 그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작은 아씨들. 루이자 메이 올콧 지음, 박지선 옮김, 발행 더 스토리. 1. 순례자 놀이. 선물도 없는데 크리스마스는 무슨 크리스마스. 조가 양탄자에 누워서 투덜댔다. 가난하게 사는 건 끔찍하게 싫어. 매그가 자신의 낡은 드레스를 내려다보며 한숨 쥐었다. 온갖 예쁜 걸 가진 여자애들도 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여자애들도 있다니 불공평한 것 같아. 어린 에이미가 상처받은 듯 코를 훌쩍이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도 우리에겐 부모님이 계시고 서로가 있잖아. 구석에 있던 베스가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베스의 기운나는 말에 벽난로 불빛에 비친 네 사람의 앳된 얼굴이 환해졌다가 조의 서글픈 말에 다시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지금 안 계시잖아. 오랫동안 안 계시겠지. 조가 어쩌면 영원히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멀리 전쟁터에 있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모두 마음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다. 잠시 다들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매그가 분위기를 바꿔 말했다. 어머니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하지 말자고 하신 이유를 다들 알잖니. 모두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될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가 즐기느라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 남자들이 군대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소소한 희생은 할 수 있잖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해. 물론 나도 그게 힘들긴 해. 매그는 갖고 싶은 온갖 예쁜 물건들이 떠오르는지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우리가 코딱지만큼 아껴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각자 1달러씩 모아서 주는 게 군대에 무슨 보탬이 된다고. 어머니나 언니 동생들에게
선물을 바라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날 위한 선물로 운디네와 신트람을 꼭 사고 싶어.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거든. 책벌레 조가 말했다. 난 새 악보를 살래. 베스가 나지막이 한숨 쉬며 말했다. 벽난로 청소솔과 주전자 손잡이를 잡는 행주 말고는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소리였다. 난 파버에서 나온 괜찮은 그림용 연필을 한 상자 살 거야. 꼭 필요해. 에이미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용돈 쓰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잖아.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거야. 각자 사고 싶은 걸 사서 소소하게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자. 다들 열심히 살았는데 그 정도는 누려도 되겠지. 조는 이렇게 외치더니 남자 같은 자세로 신발 뒤축을 살폈다. 맞아. 정말 열심히 했어. 집에서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거의 하루 종일 그 끔찍한 애들을 가르쳤다고. 매그가 다시 불만에 차서 말했다. 그건 내가 한 고생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조가 말했다. 신경질적이고 까탈스러운 할머니를 몇 시간이나 묵묵히 수발드는 일이 어떨 것 같아? 게다가 그 할머니가 계속 닥달하고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데다가 창밖으로 뛰어내리거나 따귀를 때리고 싶어질 정도로 괴롭힌다면? 불평하기는 좀 그렇지만 난 설거지와 정리 정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 짜증스럽기도 하고 손이 너무 뻐근해져서 한동안 연습도 못해. 베스는 거친 손을 보며 이번에는 모두 들릴 정도로 한숨을 쉬었다. 다들 나만큼 고생하진 않을걸? 에이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언니들은 버릇없는 여자애들이 있는 학교에 안 가잖아. 그 애들은 수업 내용을 잘 모른다고 괴롭히고 내 드레스를 비웃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명예를 파괴하고 내 코가 안 예쁘다고 창피를 준단 말이야. 파괴가 아니라 훼손이겠지. 아버지가 무슨 피클병도 아니고. 조가 웃음을 터뜨리며 알려주었다. 나도 아니까 그렇게 비아냥대지 마. 교양 있는 단어를 쓰고 어휘력을 늘리는 건 좋은 일이야. 에이미가 고상하게 말대꾸했다. 얘들아, 서로 쪼아대지 마.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돈을 잃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 조? 걱정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형편이 나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매그가 말했다. 전에 언니가 그랬잖아. 돈이 많은데도 늘 싸우고 걱정하는 킹신의 애들보다 우리가 훨씬 행복하다고. 그랬지, 베스. 정말 그렇긴 해.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잖아. 조의 말처럼 끝내주게 즐겁지. 조 언니는 그런 상스러운 말을 잘 쓰더라. 에이미가 양탄자에 누운 길쭉한 조를 나무라듯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 조는 벌떡 일어나 앞치마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었다. 하지 마. 남자애 같잖아. 그래서 하는 건데? 난 무례하고 숙녀답지 못한 여자애들이 정말 싫어. 난 잘난 체하고 내숭 떠는 애들 질색이야. 한둥지에 사는 새들은 사이좋게 지내요. 중재자 베스가 노래하듯 읊조렸다. 베스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에 조와 에이미는 날카로운 목소리를 죽이고 웃음을 터뜨렸고 쪼아대기는 그대로 끝났다. 그래, 둘 다 잘못했어. 매그는 이렇게 말하며 큰언니다운 태도로 설교를 시작했다.
조세핀, 남자애들 같은 장난 그만두고 얌전하게 행동할 정도의 나이는 됐잖아. 어릴 때는 상관없지만 이제 키도 컸고 머리도 올렸으니 스스로 숙녀라는 걸 잊지 마. 난 숙녀 아니야. 머리를 올려서 숙녀가 되는 거라면 20살까지 갈래머리를 할 테야. 조는 망사 머리핀을 빼더니 머리를 흔들어 길고 숨 많은 젓갈색 머리카락을 늘어뜨렸다. 나이 먹고 마치 양으로 불리면서 긴 드레스를 입고 곽꽃처럼 새침해 보여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어린 여자로 사는 것만 해도 지독하게 싫다고. 난 남자애들이 하는 놀이와 일이 좋고 남자애처럼 행동하고 싶은데 지금은 남자로 살지 못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실망스러워. 아버지와 같이 나가서 싸우고 싶어 죽겠는데 집에서 굼뜬 할머니처럼 뜨개질이나 하고 앉아 있어야 하다니. 조가 푸른색 군용 양말을 흔들어대자 뜨개질 바늘이 부딪혀 캐스터네츠 같은 소리가 났고 털실이 방 건너편으로 굴러갔다. 가여운 조 언니, 정말 안 됐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남자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우리 자매에게 남자 형제 노릇을 하는 걸로 만족하는 수밖에. 베스가 무릎을 베고 누운 조의 거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설거지와 청소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손길만큼은 거칠어질 수 없었다. 그리고 에이미, 매그는 설교를 계속했다. 넌 너무 유별나고 새침해. 지금은 그 태도가 그저 재미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잘난 체나 하는 바보 같은 여자로 나이 들고 말 거야. 고상한 척하지만 않으면 친절한 태도나 교양 있게 말하려고 하는 건 좋아. 하지만 네가 쓰는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은 조의 비속어만큼이나 안 좋게 들려. 조 언니는 말괄량이 에이미는 잘난 체 하는 바보라면 난 뭐야? 베스가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물었다. 넌 귀염둥이지. 다른 건 없어. 매그가 다정하게 대답했다. 귀염둥이 베스는 온 가족의 사랑을 받는지라 아무도 매그의 말을 부인하지 않았다. 어린 독자들이 자매들의 외모를 궁금해할 테니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집안의 벽난로가 탁탁 소리를 내며 경쾌하게 타오르는 12월의 어느 해질녘에 내 자매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낡았지만 안락한 응접실에는 빛바랜 양탄자가 깔려있고 매우 소박한 가구가 놓여있다. 벽에는 멋진 그림이 한두 점 걸려있고 벽감에는 책이 잔뜩 꽂혀있으며 창가에는 국화와 크리스마스 로즈가 피어 평온한 가정 특유의 유쾌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넷중 맞이인 16살 마거릿은 아주 예뻤다. 통통하고 피부가 하였으며 눈이 크고 매끄러운 갈색 머리카락이 풍성했다. 인매가 곱고 손이 하였는데 이 하얀 손을 스스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15살인 조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피부가 가무잡잡했다. 긴 팔다리를 어찌할 줄 모르는 듯이 허우적대며 다녀서 망아지가 떠올랐다. 인매에는 단호함이 드러났고 코는 우스꽝스럽게 생겼다. 날카로운 잿빛 눈동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만 같았는데 이글거리며 타오르기도 하고 재미있어하는 기색을 띠기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유일하게 아름답다고 할 만한 굵고 긴 머리카락은 흘러내려 성가시지 않도록 망사 머리핀에 쑤셔 넣었다. 어깨가 동그스름하고 손발이 컸으며 헐렁한 옷을 아무렇게나 걸쳤다. 빠르게 여자로 성숙해지는 모습이 못마땅한 기색이었다. 모두 베스라고 부르는 엘리자베스는 혈색이 좋고 머리카락이 반들거리고 눈동자가 빛나는 13살 소녀였다.
수줍음을 많이 타서 소심하게 말하고 웬만해서는 동요하지 않는 평온한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베스를 평온한 귀염둥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별명이었다. 베스는 자기만의 행복한 세계에 살면서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정도의 모험만 감수하기 때문이었다. 에이미는 막내지만 스스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파란 눈동자, 어깨에 늘어뜨린 곱슬한 금발, 창백한 피부와 호리호리한 몸매 덕분에 러시아 만화에 나오는 눈의 요정 같았고 언제나 몸가짐이 조신한 어린 숙녀처럼 처신했다. 내 자매의 성격은 차차 알아가도록 하자. 시계가 6시를 알리자 베스는 벽난로를 청소하고 실내화 한 켤레를 난로 앞에 가져와 데웠다. 자매들은 낡은 실내화를 보자 어머니가 곧 온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고 어머니를 맞이할 생각에 얼굴이 환해졌다. 매그는 설교를 중단하고 등불을 밝혔고 에이미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락의자에서 일어났으며 존은 얼마나 피곤한지도 잊은 채 일어나 실내화를 불에 더 가까이 두었다. 너무 낡았네. 새 실내화가 필요해. 내 돈으로 사드리려고. 베스가 말했다. 아니야, 내가 살 거야. 에이미가 외쳤다. 내가 맞으니까. 매그가 말문을 열었지만 조가 끼어들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지금은 내가 집안에서 남자 역할을 하니까 실내화는 내가 사야 해. 아버지가 떠나시면서 나한테 어머니를 잘 보살펴달라고 말씀하셨거든. 이렇게 하자. 베스가 말했다. 각자 어머니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는 거야. 우리를 위한 선물 말고. 아하, 역시 귀염둥이답네. 그럼 뭘 살까? 조가 감탄하며 물었다. 한동안 모두 진지하게 생각했다. 잠시 후 매그가 자기 예쁜 손을 바라보다가 뭔가가 떠오른 듯이 의견을 냈다. 난 좋은 장갑을 사드릴래. 군용 장화가 가장 필요하실 것 같아. 조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난 가장자리를 감춤질한 손수건을 드릴 거야. 베스가 말했다. 난 작은 병에 든 향수를 사야지. 어머니는 향수를 좋아하시잖아. 별로 비싸지도 않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돈이 좀 남을 거야. 에이미가 말했다. 그럼 선물을 어떻게 드릴까? 매그가 물었다. 전부 다 탁자 위에 놔두고 어머니를 모셔와서 풀어보시라고 하자. 우리 생일마다 하는 거 있잖아. 조가 대답했다. 난 생일에 왕관을 쓰고 큰 의자에 앉아있을 때 너무 긴장돼. 한 명씩 다가와서 입 맞추며 선물을 주는 건 좋지만 모두가 내가 선물 풀어보는 걸 지켜보는 건 불편해. 저녁에 먹을 빵을 구우며 얼굴도 함께 달아오른 베스가 말했다. 우리 물건을 사는 척해서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자. 언니, 내일 오후에 선물 사러 가야겠어. 크리스마스 날 밤에 공연할 연극 때문에 할 일이 많잖아. 조가 고개를 쳐들고 뒷짐을 진 채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난 연극 그만할래. 그런 걸 하기에는 너무 커버렸어. 멋진 무대 의상을 입고 하는 연극을 어린애들 못지않게 좋아하는 매그가 말했다. 바닥에 끌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풀고 금색 종이로 만든 장신구를 하는 한 그만두지 못할 거야. 게다가 언니는 우리 중에 연기를 제일 잘하잖아. 언니가 그만두면 모든 게 끝이라고. 조가 말했다. 오늘 밤에 연습해야 해. 에이미, 이리 와서 기절하는 장면 좀 연습해보자. 보니까 부지깽이처럼 뻣뻣하던데. 어쩔 수 없어. 난 누가 기절하는 건 본 적도 없고
언니 말대로 힘을 빼고 풀썩 쓰러져서 멍드는 것도 싫단 말이야. 살살 쓰러져도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의자 위로 우아하게 쓰러질 거야. 휴고가 권총을 들이대도 못해. 에이미가 대꾸했다. 연기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체격이 작아서 남자 주인공을 보고 비명 지르는 역할에 잘 어울렸다. 이렇게 해봐. 두 손을 꼭 맞잡고 비틀거리면서 방을 걸어가. 그러면서 미친 듯이 소리치는 거야. 로데리고 구해줘요. 어서요. 조는 오싹할 정도로 극적인 비명을 지르며 걸어갔다. 에이미가 따라해보았지만 뻣뻣하게 손을 앞으로 내밀고 기계처럼 부자연스럽게 움직일 뿐이었다. 에이미가 외친 악 소리는 두려움과 고통이 느껴지는 비명이 아니라 핀에 찔렸을 때 내지르는 소리 같았다. 조는 절망에 빠져 신음했고 매그는 한껏 웃음을 터뜨렸다. 한편 베스는 이 우스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느라 빵을 태웠다. 연습해봤자 소용없군. 실제 공연에서는 최선을 다해. 관객들이 야유하더라도 내 탓하지 말고. 이번엔 언니 차례야. 그 후 연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돈 페드로는 세상에 도전장을 던지는 두 쪽짜리 연설문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해냈다. 마녀 하가르는 한솥 가득 두꺼비를 끓이며 섬뜩한 기분이 드는 무시무시한 주문을 외웠다. 로데리고는 용감하게 사슬을 끊었고 휴고는 비소를 삼키고 학학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회한과 고통 속에 죽었다. 지금까지 한 연습 중에 제일 잘했어. 죽은 악당 역할을 맡은 매그가 일어나 팔꿈치를 문지르며 말했다. 조 언니, 어쩜 이렇게 글도 잘 쓰고 연기도 잘하는지. 셰익스피어가 따로 없어. 자매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다고 믿는 베스도 감탄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조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오페라 비극 마녀의 저주가 제법 괜찮기는 하지만 난 맥베스에 도전해보고 싶어. 우리 집에 마루나 천장에나 문이 있어서 벤크호가 드나들 수만 있다면 말이야. 예전부터 살해하는 장면을 연기해보고 싶었어.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단검인가? 조는 전에 본 유명한 비극 배우처럼 눈을 굴리며 허공에 주먹을 쥐고 대사를 읊었다. 아니, 단검이 아니라 난로에 빵 굽는 포크야. 그 끝에 찍힌 건 빵이 아니라 어머니 실내화고. 베스가 연극에 몰입했나 봐. 매그가 외쳤고 늘 그렇듯 웃음이 터지며 연습이 끝났다. 우리 딸들이 즐거워하니 기쁘구나. 문에서 쾌활한 목소리가 들리자 배우와 관객들은 돌아서서 다부진 체격의 자애로운 여인을 맞이했다.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묻는 듯한 표정을 지은 어머니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딱히 미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자식들에게 어머니는 언제나 아름다운 존재인 법이라 자매들 역시 회색 망토를 입고 유행진한 보닛을 쓴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여자라고 생각했다. 얘들아, 오늘 하루 어땠니? 내일 보낼 물건을 준비하느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점심 먹으러 오지도 못했구나. 베스, 찾아온 사람은 없었니? 매그, 감기는 좀 어때? 조, 무척 피곤해 보이는구나. 막둥이 와서 뽀뽀해 주렴. 마치 부인은 어머니들이 늘 하는 질문을 하며 젖은 옷과 신발을 벗고 따뜻하게 데워진 실내화를 신었다. 그런 다음 안락의자에 앉아
에이미를 무릎에 앉히고 바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끽할 준비를 했다. 자매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며 각자 주위를 쾌적하게 정돈했다. 매그는 식탁에 간단한 저녁을 차렸다. 존은 장작을 가져오고 의자를 놓았는데 손대는 것마다 떨어지고 뒤집혀 덜커덕 소리가 났다. 베스는 조용하지만 분주하게 거실과 주방 사이를 종종 걸음쳤다. 한편 에이미는 두 손을 모으고 앉아 모두에게 지시를 내렸다. 식탁에 모두 둘러앉자 마치 부인이 유독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녁 먹고 나서 너희에게 줄 게 있단다. 모두의 얼굴에 햇살이 한 줄기 지나간 것처럼 환한 미소가 스쳤다. 베스는 뜨거운 빵을 들고 있다는 것도 잊고 박수를 쳤고 존은 냅킨을 위로 던지며 환호했다. 편지다, 편지! 아버지 만세! 그래, 장문의 반가운 편지가 왔단다. 아버지는 잘 지내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추운 겨울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랑이 담긴 온갖 축복의 말을 전했고 특별히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말도 남겼어. 마치 부인은 보물이 들어있기라도 한 듯이 주머니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빨리 먹자, 에이미. 새끼손가락 이상하게 구부리지 마. 음식 앞에 두고 우아 떨지도 말고. 존은 이렇게 외쳤지만 편지를 빨리 읽고 싶은 마음에 차를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고 빵을 떨어뜨렸는데 하필 버터 바른 면이 양탄자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베스는 그만 먹고 살금살금 빠져나가 늘 앉는 그늘진 구석에 앉아 다른 가족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쁜 선물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이가 많아서 징병대상도 아니었고 전투에서 싸울 정도로 체력이 좋지도 않은 아버지가 군종 목사로 전장터에 나가시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매그가 애정을 담아 말했다. 나도 군악대에서 북을 치거나 뭐라고 하더라? 어쨌든 간호사로 참전해서 곁에서 아버지를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가 괴로운 듯 탄식했다. 막사에서 자고 맛없는 음식만 먹고 주석잔으로 물을 마시는 건 분명 끔찍할 거야. 에이미가 한숨 쉬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오실까요? 베스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프지 않고서야 여러 달이 지나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는 계속 군에 있으면서 맡은 일에 충실히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니 소임을 다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오라고 아버지를 재촉하지 말자꾸나. 이제 이리 와서 편지 읽자. 모두 벽 난로가에 모였다. 어머니는 큰 의자에 앉았고 베스는 어머니 발치에, 매그와 에이미는 의자 양쪽 팔걸이에 앉았다. 존은 편지에 감동받아서 감정이 흔들리더라도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도록 뒤쪽에 기대어 섰다. 이토록 힘든 시절에 쓴 편지는, 특히 아버지들이 집으로 보낸 편지는 대부분 마음을 흔들었다. 이번 편지에는 어떤 고난을 견디고 어떤 위험에 맞닥뜨렸으며 향수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응원과 희망이 담겨 있었고 병영 생활, 행군, 군대 소식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가득했다. 끝부분에서야 아버지의 사랑과 집에 있는 딸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다. 아이들에게 내 사랑과 입맞춤을 전해줘. 날마다 생각하고 밤마다 기도한다고. 언제나 애들의 사랑이 가장 큰 위안이 된다고 얘기해줘. 다시 만나려면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동안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힘든 나날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야 해. 애들은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당신에게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테고 각자 충실하게 임무를 다하면서 내면의 적과 용맹하게 싸워 훌륭하게 자신을 이겨낼 거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작은 아씨들이 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우리라 믿어. 이 대목에서 모두 훌쩍거렸다. 존은 코끝에서 커다란 눈물방울이 떨어졌지만 부끄러운 줄도 몰랐고, 에이미는 곱슬머리가 헝클어져도 개의치 않고 어머니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이지 난 이기적인 돼지처럼 살았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야. 우리 모두 그럴 거야. 매그가 흐느끼며 말했다. 난 외모에만 신경 쓰고 일하기 싫어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난 아버지가 작은 아씨라고 기꺼이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야. 제멋대로 거칠게 행동하지도 않을래.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이곳에서 할 일을 할 거야. 존은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집에 머물며 성질을 죽이는 일이 남북은 한둘을 상대하는 일보다 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베스는 말없이 푸른색 근육 양말로 눈물을 닦더니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부터 하겠다는 듯이 열심히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 행복한 때가 왔을 때 아버지가 바라는 사람이 되겠다고 평온한 마음에 각오를 다졌다. 마치 부인은 조의 말을 끝으로 흐른 침묵을 깨고 기운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릴 때 하던 철로 역적놀이 기억하니? 내 잡동사니 가방을 진보다리처럼 등에 지어주고 모자, 지팡이, 두루마리 종이를 준 다음 집안 곳곳에 돌아다니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는데 멸망의 도시라고 부르던 지하실에서 출발해 천상의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온갖 좋아하는 물건을 모아둔 지붕까지 올라갔잖아.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사자들을 지나 아폴리온과 싸우고 도깨비가 사는 계곡을 지나갈 때요. 조가 외쳤다. 저는 진보다리를 내려서 아래층으로 굴려보내는 부분이 좋았어요. 매그가 말했다. 저는 꽃과 나무를 놓아두고 예쁜 물건을 모아둔 평평한 지붕으로 다 같이 나가서서 햇볕을 쬐이며 기쁨에 겨워 노래 부르던 게 좋았어요. 베스는 즐거운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른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지하실이랑 어두운 입구가 무서웠다는 것과 지붕에서 먹은 케이크와 우유가 언제나 맛있었다는 것 말고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놀이를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어버리지만 않았어도 다시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에이미가 말했다. 12살밖에 안 되었으면서 다 컸다는 듯이 애들이나 하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얘야, 이 놀이를 하는데 나이는 상관없단다. 방식만 다를 뿐 언제나 하고 있어. 우리 짐은 여기에 있고 앞에는 길이 펼쳐져 있지. 그리고 선함과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무지와 실수를 수없이 극복하고 진정한 천상의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로 이끄는 안내자란다. 자, 나의 작은 순례자들아. 순례를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보렴. 놀이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말이야.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자. 어머니, 정말이에요? 우리 짐은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꼬마 숙녀 에이미가 물었다. 베스만 빼고 다들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방금 말했잖니. 베스에게는 아직 짐이 없는 것 같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저도 있어요. 제 짐은 설거지와 청소, 좋은 피아노를 가진 여자애들을 부러워하는 마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들 웃음이 날 만큼 우스운 짐이었지만 베스가 심하게 상처받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아무도 웃지 않았다. 우리 한번 해보자. 매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바로 이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철로 역정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 착하게 산다는 건 아무리 마음먹어도 어려운 일이야. 게다가 가끔 잊어버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기도 할 테니까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각오를 다지는 거야. 오늘 밤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이야기 속에 도움이라는 사람이 그랬듯이 어머니께서 우리를 늪에서 끌어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크리스천처럼 안내서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건 어쩌죠? 조가 물었다. 의무를 행하는 매우 지루한 일상에 약간이나마 낭만이 더해질 수 있다는 근사한 생각에 즐거워졌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백인 밑을 살펴보렴. 안내서가 있을 거야. 마치 부인이 대답했다. 해나가 식탁을 치우는 동안 자매들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각자 작은 반지꼬리를 꺼내 바늘을 재빨리 눌리며 마치 작은 할머니에게 선물할 얇은 이불을 만들었다. 재미없는 바느질이었지만 오늘 밤에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자매들은 조가 생각해낸 방식대로 긴 솔기를 넷으로 나누어 각각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라고 불렀고 각자 맡은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며 훌륭하게 바느질을 해냈다. 9시가 되자 자매들은 일손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그렇듯이 노래를 불렀다. 낡은 피아노에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베스뿐이었다. 베스는 누렇게 바랜 건반을 부드럽게 누르며 다 같이 부르는 단음으로 된 노래에 기분 좋은 반주를 했다. 목소리가 플루트 같은 매그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합창단을 이끌었다. 에이미는 귀뚜라미처럼 찌르르 소리를 냈고 조는 곡조를 제멋대로 불러 음이 틀리고 떨리는 소리를 내 구슬프기 짝이 없는 노래를 망치기 일쑤였다. 자매들은 반딱반딱 작은 별이라고 혀짧은 소리를 내던 시절부터 늘 이렇게 노래했다. 타고난 가수인 어머니 덕분에 노래 부르기는 집안 풍습이 되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종달새처럼 노래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고 밤의 마지막으로 들리는 소리도 바로 그 쾌활한 노랫소리였다. 자매들은 아무리 나이 들어도 그 익숙한 목소리로 불러주는 자장가를 듣고 싶었다.